최근에 이제 그동안 중국 전략에 대해서 이제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한다. 디커플링 자체는 완전히 중국을 이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라는 의미고, 디리스킹은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디커플링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조금 압박의 강도가 좀 약화됐다라는 의미일까요? 이의 어떤 회복 뭐 이러한 것들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디커플링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물가 압력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했을 때 내년 대선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수입 쪽도 한계가 와 있고 EU도 협조 잘 안 하고 중국도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한 나라에 너무 자주지되는 거는 사실 안 좋은데 너무 속도 자체가 빠르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잘 줄타기를 하면서 이 비중을 누리고 미국 비중을 올리는 조금은 좀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이제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또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중국 얘기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 뭐 미국 경기야 뭐 사실은 생각보다 사실은 양호한 부분이고 저희가 기대했던 이제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사실은 뭐 저희가 체감하기엔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중국 수출이 워낙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이 생각보다 사실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중국 내부적인 문제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채 문제라든지 뭐 과잉 문제라든지 결국 그게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뭐 구조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미국의 견제라고 할까요? 뭐 이 미중 갈등 문제가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상당히 좀 압박 요인으로 좀 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게 사실은 정말 미국의 속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미국 뭐 셜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지 앨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또 미국 CEO들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동안 중국 전략에 대해서 이제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가고 이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좀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디커플링 자체는 완전히 중국을 이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라는 의미고, 디리스킹은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는 뭐 약간 좀 말의 어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디커플링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조금 압박의 강도가 좀 약화됐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 받아들이긴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뭐 포도주를 뭐 다른 병에 담았을 뿐이다라는 이제 평을 하는 거로 봐서는 아직 중국도 뭐 그 속내 자체를 정확하게 미국 측의 속내를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미중 갈등 문제 자체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조금 이제 좀 분수령에 온 듯한 분위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리스킹 용어 자체가 이제 자꾸만 회자되는 것들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사실은 좀 아니고, 그것이 하반기 이제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뭐 이러한 것들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사실은 뭐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는데 그동안 미국이 그야말로 세게 나오다가 이번에 조금 이렇게 완화적으로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디커플링에는 한계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는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한때 22%였던 게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1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첨단 제품이야 뭐 미국 제품 산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저가 제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있겠느냐. 뭐 우리가 뭐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그 부분을 이제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중국을 끝낼 경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압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고심할 수밖에 없고요. 설사 미국이 이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리쇼링 정책으로 뭐 정말 제조업을 이제 강국으로 뭐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끊는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EU 쪽의 협조 자체가 그렇게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그렇게
뭐 이전에 조금 이제 같이 가는 보조를 마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EU 쪽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를 무시 못하고 조금은 약간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디리스킹이라는 용어 자체도 처음 나온 게 사실은 EU 쪽에서 사실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월 달부터.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너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도 상당히 힘들죠. 그 상황에서 중국을 뭐 이렇게 단절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조금 이제 EU 쪽 애로 요인이 있어서 너무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좀 한계 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뭐 우리가 뭐라 해도 사실은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인 네.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갔는데 결국 전 세계 이제 전기차의 거의 한 30-40% 신규 전기차 수요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요새 뭐 AI 때문에 그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엔비디아 자체도 매출의 상당 부분 거의 한 절반 정도 아마 중국에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 시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연 미국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빅테크 이러한 기업들이 이익을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시키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디커플링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물가 압력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했을 때 내년 대선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물가 자체의 어떤 통제가 자체가 잘 썩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뭐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재선이라는 건 항상 힘든 상황들이어서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은 이제 내년 대선을 좀 앞두고 뭔가 조금 유화적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도 좀 낮추고 뭐 경기 자체도 조금은 더 여기서부터 붐업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린 게 최근에 이 디리스킹 전략 자체로 좀 수정 뭐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좀 요약해 보면 수입 쪽도 한계가 와 있고 EU도 협조 잘 안 하고 이제 EU는 진짜 협조 안 하는 것 같아요. 협조 안 하는 것 같고 또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 수출 부분도 중국 내수 시장이 크고 또 대선도 있고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 이 미중 갈등이 사실 그 저희 주식 시장이 곤두박 칠 때 사실은 뭐 거의 1등 공신 2등쯤 되나요? 코로나가 1등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묻혀있던 것 같아요. 워낙 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될 거로 보십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이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한다면 아직 뭐 중국이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도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내수를 계속 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사실 좀 부양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아직 정책 금리를 인하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 이제 대형 은행의 예금 금리를 인하하라고 사실은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아마 그 주말 정도에는 아마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아마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에 있던 유동성이 시중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내수 경기에 이제 부양을 할 텐데 그것만으로 사실은 중국 경기가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좀 수출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결국 미국 이러한 제스처에 조금은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 좀 눈여겨보니까 우리가 대만 문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설리반 그 국가안보부 장관이 이 디리스킹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인 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자체는 변한 게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원하는 답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하반기 쪽에 뭐 워낙 요새 중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들인데 중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조금은 뭐 반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경기도 사실은 뭐 리오프닝 효과를 올해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하반기에 그래도 좀 어떤 그 경기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조금은 빨라진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들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뭐 반도체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올라가는 데 좀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 매수세도 사실은 좀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외국인이 보기에도 중국의 경기의 회복이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일련의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서 예. 이게 뭐 해제가 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더 유화적이고 할 이러한 분위기, 오히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일본이 더 수혜를 얻는 듯한 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가 조금 뭐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괜히 잘못하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해서 좀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에 사실은 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죠. 네. 반감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수혜 자체를 이제 뭐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이 과실을 따먹어 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뭐 닭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서 뭐 우리가 뭐 여하튼 뭐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뭐 지금 뭐 한한령도 어떤 때 뭐 풀렸다 안 풀렸다 얘기도 사실 좀 많고 해서 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호 경제적인 관계 자체 비중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낮춰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조금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이러한 뭐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너무 틀어지게 하면 사실 우리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점진적으로 이제 비중을 낮추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뭐 특히 이제 미국이 뭐 돌변을 해버리면 사실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은 또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근데 일본과 중국도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아도 사실은 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그래도 나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거의 점유율이 뭐 없다시피 한 상황들인데 일본차는 계속 꾸준히 팔리고 하여튼간 나름 일본은 실익을 그래도 챙기고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이 일부 그 기간 구간에서는 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거의 거의 앞지른, 육박했죠. 그렇죠? 예, 육박을 했는데 아직 네. 역전까지는 안 하는데 네. 한때 뭐 홍콩까지 합쳐서 한 30% 가까이 네. 이제 했던 게 지금 20% 초반대 중국만 따지면 20%가 깨졌죠. 그래서 거의 미국과 이제 수출 비중이 거의 붙은 뭐 잘못하는 역전이 뭐 잘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역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 현상은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가 너무 높았다라는 예, 지적도 좀 그렇죠. 있었기 예, 맞습니다.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고쳐야 될 점들이 아니면 단순하게 있습니까? 그냥 안 팔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숫자가 줄은 건지. 왜 기본적으로 안 팔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예, 했죠. 예. 중국 경기가 워낙 네, 안 좋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에 이제 팔 수 있는 물건이 죽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팔 수 있었던 물건을 중국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밀려난 부분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내에서 경쟁력을 가졌는데 그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상실됐고 앞으로도 그 현상은 계속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한 나라에 너무 자주되는 거는 사실 안 좋은데 너무 속도 자체가 빠르다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기업이 그것을 적응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뭐 중국의 뭐 자동차 공장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품 공장도 나갔는데 사실 그러한 기업들이 갑자기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함몰 비용이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쓸모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에 편승해서 우리 산업을 육성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잘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이 비중을 누리고 미국 비중을 올리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사실은 좀 충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좀 부드럽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긴 한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는 뭐 이런 신기술 넘어서 사실은 우리는 그 굴삭기라는 게 있죠. 사실은 주로 이제 중국에 팔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미국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다변화. 그러니까 미국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미국에 또 가서 팔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우리가 뭐 중국 시장만을 사실 고집할 필요는 사실 없고 사실 시장을 얼마나 잘 개척하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좀 필요한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월 FOMC 얘기. 네, 요 얘기 잠깐 해주시죠.
사실 그 6월에 동결 분위기가 사실은 형성이 된 거는 분명한데 네. 사실 이게 중단이냐 네. 아니면 이제 건너뛰기냐라는 예, 먼저 부분. 7월에 올릴 거라고 본 사람이 더 그래서 많았습니다. 예. 또 의외로 호주도 금리를 이제 2달 연속 올리고 중단을 했다가 네. 어제 캐나다도 사실은 맞습니다. 또 중단을 했다가 예, 또 저는 올려서 캐나다 어저께 그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 갑자기 이 그러니까 건너뛰기 가능성이 상당히 네. 좀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뭐 중단을 하면 계속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여하튼 지금 건너뛰기라는 부분이 나온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물가 자체가 아직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끈적함이 조금 약화된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도 조금은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뭐 최근에 많이 들은 유동성 시중의 유동성 흐름 자체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좀 버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미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3분기까지 뭐 1조 가까이 이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중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메마를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금리 인상 효과와 거의 버금가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어서 연준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작년 3월부터 이제 인상을 했죠. 근데 우리가 50bp, 75bp 뭐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을 간 게 5월, 아시겠죠? 5월, 6월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뭐 대출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차환이 결국 이제 네. 일어나는 시점들 자체가 네. 아마 대충 감 잡으면 한 1년 후 정도니까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차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는 상당히 조금 이제 정말 금리에 대한 충격이 사실은 미국 경기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번 6월은 중단을 하고 7월에 올릴지는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동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얘기는 진짜 끝이 없네요. 예, 예. 예, 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언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시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 근데 정말 불과 석 달 전에만 하면 7월 달에 금리 내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금리가 뭐 내리는 건 다시 아예 없는 거고 예, 예. 오를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지고 참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동결 쪽으로 결정이 나면 아마도 다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이 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소리 못 들었고 그러니까요. 그 뭐 중앙은행 올렸다 내렸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엄청 부담은 스러운데 그런 쪽이 있지만 뭐 캐나다를 봐라. 네. 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다라는 쪽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또 말은 또 얼마나 험악하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거죠. 자, 오늘 중국과 FOMC에 대한 이야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요약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